네, 11월 2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응하기 어렵고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 리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지금 채택을 받고 있고 굉장한 비전을 또 현재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소송 이슈가 지금 하나 걸려 있다 보니까 시세가 참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0.61달러 지지를 확인을 잘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가 깨질 경우에는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0.57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후퇴할 가능성, 반등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0.73, 0.74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명확성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인데, 아직 이 소송 이슈가 마무리가 명쾌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시세가 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4시간 차트인데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되고 있어. 그래서 하단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는데 목표는 여전히 0.7달러다. 그래서 0.735달러 위에서 이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단기 후퇴 가능성. 예를 들어 가지고 0.73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을 때 0.6달러 부근까지도 단기적으로 후퇴할 가능성. 지금 단계에서 빠지면은 0.55달러. 패턴이 참 이 단순히 이동평균으로 따진 것도 아닌데도 거의 얼추 비슷하죠. 이동평균으로 분석했을 때 가능성 라인. 거의 얼추 비슷하게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그라 크립토처럼 이제 거의 XRP 맥시멀리스트 느낌이 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뱉은 말이 있으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도 약간 에그라 크립토 정도면 밀도 있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 로드맵을 이번에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1.3달러를 거치고 나서 3달러, 그리고 5.8달러, 그리고 나서 27달러. 이 열차가 지금 일단 출발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맵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27달러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와 마이크로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2017년에 급등 패턴이 반복이 되면 27달러 목표 상당히 그럴싸하다. 요거 지금 6만 달러 랠리했을 때, 6만 퍼센트 랠리했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죠. 6만 달러? 6만 달러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2017년 때처럼 한 전후 1년 동안 6만 퍼센트 랠리했을 때 그때를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가 6만 퍼센트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2348% 요만큼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서 반등을 해준다라면 27달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3달러와 5.8달러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당연하죠. 3, 4달러 구간은 일단 전고 돌파의 의미가 있을 거고, 거기서 5.8달러 신고가가 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6에서 7달러를 넘어서는 과정, 요때가 난기류가 좀 있을 거야. 여기가 좀 빡셀걸? 하지만 2017년 동안 2017년에 2348% 랠리를 해서 3달러 돌파를 했을 때 그때처럼 요 비율이 반복이 된다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 비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 저항선 1.3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0.55달러 그리고 0.75달러 예상할 수 있다. 요것도 지금 조금 전에 미리 살펴봤던 4시간 차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5데이 차트예요. 5일 차트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분석의 정밀도가 그래도 조금 높은 거는 이런 거죠. 어느 기준으로 봤을 때 4시간 차트를 보나 5데이 차트로 보나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좀 내공이 있는 분석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규제 명확성으로 인해서 가장 안전한 투자 선택지 바로 XRP. 그래서 강세장이 임박을 하면 유동성이 급증하게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런 멘트는 전형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운 멘트죠. 규제 명확성이 아직 100%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식재판에서 판결된 1차 시장 판매 물량, 초기 기관들 대상으로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 벌금 합의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데드라인이 지금 내년 4월 29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4월 20일쯤에는 정식 재판이 이제 개시될 가능성, 정식 재판이 이제 개시가 되면 배심원 판결 일정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 2분기나 3분기에 이제 1심 최종 선고가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소 이슈가 또 나오겠죠. 그런데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 결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1심에서 만약에 약식 재판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거의 게임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비증권이다, 투자계약 아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일단 한바탕 이제 정리가 될 거고, 물론 이제 항소가 진행이 되면서 대법원 이슈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만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2심, 3심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법원만 법률심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사실심 형식은 1심 재판만 따져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한테 또 유리한 건 그거죠.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규제 법안이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고, 판례 자체가 법이니까 미국은 이 판례 자체가 법이라서 일단 1심 재판 결과가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땡큐다. 왜냐? 1차 시장 판매 물량에 대해서는 뭐 벌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합의가 될 거니까, 어떤 수위가 됐든 물론 그 수위가 벌금이 낮게끔 합의가 잘 되고, 굳이 1심 정식재판 안 따지고 그냥 거기서 다 싹 다 그냥 포괄적인 합의가 되면 땡큐고,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약간 희망에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놓고 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들 대상으로 판매한 거 1차 시장 판매 물량 벌금 합의 이슈는 그것대로 가는 거고, 1심 정식 재판 개시 4월에 시작되는 것도 그건 또 별개로 가는 거고, 일단 가장 드라이하게 놓고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XRP 같은 경우에 최소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내년 3분기 정도, 빨라야 2분기 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열어놓고 바라보는 게 가장 객관적이다. 다만 중간에 어떤 일이 또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벌금 합의하면서 포괄적인 합의, 땡큐, 완전 소머치 땡큐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거는 예측 불가 상황인 거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내년에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될 때부터 게리 겐슬러는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뭐 거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부통령 같이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목한 사람이 암호화폐 엄청 전폭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적어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처럼 하면 안 될 거예요. 표 얻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뭐랄까 암호화폐 표심을 못 잡으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소 재밌고 다소 골 때리게끔 미국의 어떤 대선 레이스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겐슬러의 입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때부터 어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또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XRP 조정 끝났고 조만간 0.67달러 예상을 한다. 11월 30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0.88달러 예상한다. 이거 투자 조언 아니야? 다만 난 이렇게 생각해.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업홀드의 파트너십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어요. 일단 요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었죠. 이 업홀드의 유동성, 전문성은 리플의 역량을 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리플랩스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유동성을 급격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건실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XRP를 전폭적으로 채택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전략적 대응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사이먼 맥로글린 업홀드 CEO가 인터뷰 멘트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리플의 국경 간 결제 기업, 다시 말해서 리플이 제공하고 있는 국경 간 결제 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엄청난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 과정의 핵심 부분이 된 게 굉장히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크게 네 덩어리인가 봐요. 영국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영국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영국, 미국, 유럽, 미국, 이렇게 지금 포지셔닝이 크게 주고받는 대상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4개가 세팅이 되어 있고 조만간 어폴드가 브라질로 이걸 지금 또 확장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미 시장까지 XRP에 대한 유동성이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영국, 유럽 끝났죠. 유럽 대륙에 XRP에 대한 유동성 급증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영국, 미국과 영국을 잇는 거, 유럽, 미국, 유럽과 미국을 잇는 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루트가 지금 쫙쫙 깔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남미까지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동성 확보가 많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 강화 로드맵이 지금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펄드 CEO 멘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이 초기 유동성 공급에 최선을 다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빵빵한 전략적인 지원군이 등장한 것 같아서 리플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12월에 이제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유럽에서 XRP ETP 상품을 출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기반의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유럽 XRP ETP를 출시한다라는 호재가 있는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거 XRP ETP 첫 번째 상품 아니잖아요. 이미 21셔츠에서 4년 전에 XRP ETP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 재밌어요. 지금 5,100만 달러. 저 지금 이거 세봤어. 순간 헷갈려가지고. 5,1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연간 수익률이 77.72%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XRP ETP가 유럽에서는 나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시해주는 상품으로서 상품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두샨트 샤라와트라는 사람, 로젠블라트 증권, 미국의 증권사인데 뭐 이상가 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플과 서클 등 IPO 일정이 예상보다는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왜냐? 이 핀테크 업계 불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핀테크 기업들 또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지금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IPO 이슈가 사실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그게 아니면 2025년 이후로 이제 미뤄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서클 같은 기업은 IPO를 지금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서클은 지금 IPO 이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핀테크들이 지금 죽을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침체 국면이 조금 더 한 바퀴 지나가고 나면 그때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클 얘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SBI 홀딩스가 이 서클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다 아시잖아요. SBI 홀딩스가 리플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인지. SBI 홀딩스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지금도 가장 많은 외부 투자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리플이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확장성을 단기간에 할 수 있었던 거는 SBI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SBI 리밋, 이 계열사 SBI 리밋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 아는 R3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SBI예요. 그러니까 SBI가 어마어마한 지금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고 이 산하에 별의별 계열사들이 많아요. 이 SBI VC 트레이드 이건 이제 SBI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고 작년인가 언젠가는 이 게임 회사까지 인수를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SBI는 추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게임파이 시대 결국엔 이 게임파이와 메타버스까지 다 노리면서 이미 큰 그림을 다 짜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느낌 쎄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USDC가 유통될 수 있는 거고 이 서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웹3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어떤 서비스를 SBI 홀딩스가 서클을 위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USDC가 이제 유통되는 경로는 너무 간단하죠. SBI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될 거고 그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SBI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SBI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키우고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체 거래 볼륨을 키우면서 돈도 벌고 산업에 대한 주도권도 갖고 꽝도 잡고 알도 먹고 뭐 이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스테이블 코인 이슈 서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덩어리 XRP 국경 간 송금을 통해서 XRP
이 어떤 확장성,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은행에서도 XRP를 활용해서 국경 간 송금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 이걸 또 담당하고 있는 SBI의 자회사 SBI 리밋과 리플이 엄청 빡세게 같이 일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라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B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림 다 그려놓고 지금 그냥 앞으로 속도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일본 SBI의 어떤 흐름만 봐도 지금 일본이 상당히 어떤 금융 강국으로서의 면모, 과거 가졌던 그런 면모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제 한국은행도 CBDC와 관련해서 감을 잘 잡고 있는 것 같고, 거래소가 일단 업비트가 해외 유저들한테도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어서 어떤 크립토 허브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에는 일본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단 일본 시장, 두 가지 시장이 아시아에서 큰 기둥이 될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합법화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이미 홍콩, 싱가포르 빡세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따끈따끈해요. 암호화폐 어떤 인더스트리 영역에서 보면 따끈따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큰 그림에서 바라보시면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